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사용토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장기환 박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박사님 그 부동산 전문가도 하시나요? 예, 저는 원래 사람들이 역사학자, 영토학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지적학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부동산 지적학을 하는데 왜 영토학자라고 하냐고 이제 많이 묻는데 부동산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필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필지, 두 필지, 그러니까 1번지, 2번지 알죠? 알아요. 그걸 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 가장 큰 부동산은 영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지적학 중에서 영토를 전공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역사를 벗어나서 예. 부동산에 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박사님. 예. 그 한국 사회에서 요즘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요? 예, 뭐 우리 사회에서 뭐 부동산 문제 되게 심각하죠. 이 부동산 문제는 뭐 사람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 한 채만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1년 있으니까 집이 돈을 벌더라고 하는 거죠.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빈부격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고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동을 해도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회적 그러면 문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예. 그 집 갖고 있는 예, 소유자들 있잖아요. 집 예. 많은 집을 갖고 예, 있는 거 안 팔아요? 그러면 그 집은 팔지를 않아요? 아니 이제 뭐 돈이 필요하면 팔겠지만은 이제 사람이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이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면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은 쥐고 있을수록 비싸. 뭐 은행에서 돈을 꼬서라도 집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은행 이자를 내고도 더 많이 남으니까 집을 안 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가 보급률, 자가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집 한 채인데 없어요.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되게 부자인 거예요. 진짜요? 예, 되게 부자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문제가 이제 질문이 이제 왜 일어나느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즉,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부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는 뭐 몰랐을 거야. 아마 그때는 모르고 지금까지 여러 정부가 왔죠. 뭐 그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이런 정부들이 오는데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해요. 어느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성공을 했고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어느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급률. 그러니까 자가 보급률은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그걸 자가 보급률이라고 하고 자가 점유율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 소유냐 타인 소유냐 이걸로 봤을 때 뭐 각 시도별로 다 비율이 틀리지만은 가장 복잡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가 보급률과 자가 점유율이 모두 50% 정도가 돼요. 반반. 예, 반반. 그러니까 반은 내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고 반은 집이 없이 남의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가 점유율이 70%가 된다 이러면은 주택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우면은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주택이 있는 사람 정책으로
이걸 세우게 되면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집을 사느냐, 무주택자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집 사기가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 사기 좋을 것 같으면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만이죠. 불만 집값이 하락이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자가 점유율, 자가 보급률이 각 50%지만 대한민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게요. 대한민국 아파트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겠어요? 글쎄요. 각 개인이 아니에요. 은행이에요, 은행. 아, 은행 대출 다 받으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샀기 때문에 실질적 주인을 따진다면은 다 은행의 주인이에요. 분양받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 돈으로 샀던 사람들. 뭐 분양을 받아도 다 대출을 그러니까 융자 다 갚고 나서 이제. 아니 뭐 그런 게 이제 적다라고 하는 거죠. 아. 대부분이 이제 융자를 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분양이 안 돼요. 그렇죠. 분양 시장이 음. 무너진다. 분양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건설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죠. 묻어나는 거. 건설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또 일자리로, 금융기관이 그렇죠. 또 다 망하게 돼요. 그럼 한국 경제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 부동산 정책은 아예 집 너무 싸게 해도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가격이 떨어지면 집 사기가 좋죠. 좋아요. 좋죠. 논리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왜 안 사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니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아, 기다리는 거지. 올라야 사지. 그것도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그 집값이 올라가면 집 가진 사람들이 되게 좋잖아요.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럼 누가 불만이에요? 그 집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이 나는 언제 집을 사지? 이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50%가 자가 점유율, 자가 보급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언론에서는 문제라고 하고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한국 경제가 문제라고 하고 이러니까 매 정부마다 부동산 문제가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집값에 대한 물어볼게요. 집값이 왜 오르나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안 올라요, 집이. 근데 왜 서울에서만 특히도 이나씨 집은 어디예요? 저희 집은 성안이에요. 저는 성안인데 왜 안 오르겠어? 글쎄요, 왜 안 오른지. 우리는 35평에 살아 1억 5천이에요. 아, 참. 이 정도면 부자인 거예요. 지금 이제 집 없는 사람 몇 퍼센트라고요? 모르겠어요. 50%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싸잖아요, 서울 비하면은. 그래도 하여튼 1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주거 안정이 돼 있으니까 대단한 건데 자 그러면 성화는 안 오르는데 그렇죠. 왜 이 서울은 오르느냐 이게 대한민국 속담 하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다 왜곡시킨 거예요. 어떤 속담이에요? 어떤 속담이냐면은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러니 우리나라 5,200만 인구의 절반이 어디에 사냐면은 수도권에 살아요. 서울에 한 1,000만 명이 살고 이쪽에 경기도에 한 1,200만 명. 그런데 요즘에 수도권을 뭐 천안까지도 수도권으로 보고 춘천도 수도권으로 보고 이까지 다 합치면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느니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왜 우리가 시장 논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시장 논리는 공급이 막 과다되면은 이제 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공급이 부족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그 시장에서 자율적 조절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그 부동산은 왜 안 되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치약을 치약을 만든다. 이런 거는 이제 치약 원자재가 있잖아요. 원자재가 무한정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 원자재는 뭐죠? 땅이에요, 땅. 땅이 원자재예요. 그렇죠. 땅이. 근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땅은 제한이 돼 있어. 한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땅들은 공공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공재로 땅의 수요는 그 땅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땅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자꾸 몰려와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요. 땅값이 오르면 원자재가 오르니까 분양가가 올라요. 분양가가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주변에 땅이 많어. 그렇죠. 이거 주변에 보면은 많아요. 뭐 논도 많고 땅도 많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거기서 집을 왜 안 짓죠? 뭐 인구 없으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수요자가 없으니까 공급 시장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수도권에 있는 수요 시장을 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분산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인구를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장기적 아.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업도시도 만들고 혁신도시도 만들고 이래갖고 지방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보냈던 그런 정책들이 그러면 있었죠. 지금은 자꾸 계속 이 말 나오는 그 자치분권 예, 예. 그거인가요? 혹시 뭐 이제 부동산하고 그것도 관련돼 이제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럼 행정수도로 이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서울에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서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서울에 살면 괜히 주류 세력 같죠. 지방에 아니에요. 지방에 아니에요. 살면은 좀 비주류 세력 같고 그 우리는 서울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간다 그래요. 그렇죠. 올라간 맞아요. 강릉은 동쪽에서 오는데도 서울은 올라간다라고 하고 진짜요? 저 파주 철원에서도 서울은 올라간다라고. 아 저는 전남에 사니까 당연히 서울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아니 왜 위에 있어요? 전남도 아래에 그거는 있기 지금 때문에. 북쪽을 중심으로 보니까 위에 있는 네, 거지. 북쪽을 중심. 북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서울 중시 사상이 있어갖고 서울에 오면은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주류가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고 서울에 오면은 와야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서울에 와야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에 와야지 권력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서울에 와야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으니까 마을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와라. 그래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모든 것은 서울에 오면 다 있어요. 뭐 그렇죠. 그 내가 우리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제 제일 맛있는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이에요. 전주에 있는 거야. 예, 제일 맛있는 비빔밥, 전주 비빔밥 집은 서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쭈꾸미가 어디서 잡히는데 제일 좋은 쭈꾸미는 서울에 있고요. 뭐 나주배가 있는데 나주배 중에 최상품은 어디가 있죠?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모든 것들이 다 서울 나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 문화 이걸 구경하려면 지방에 가면 그 문화 구경을 못해요. 그 어디 가면 구경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서울로 오면 구경이 돼요. 박물관 가서 박물관도 있고 뭐 공연도 다 펼쳐지고 그러니까 문화, 예술, 경제, 정보 모든 것들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니까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살기가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갖고 다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막 늘어나는데 집을 질 수 있는 땅, 그 원자재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땅은 한정돼 있고 이러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이제 뭐 대책 세웠잖아요. 예, 어쨌든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가 보급률과 자가 점유율 집은 꽤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일부 돈 가진 사람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씩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좀 독재 같지만은 보유세를 무지무지 강화를 해야 돼요. 그 1가구 1주택은 우리 일이나 시처럼 착하게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낮게 하고 2주택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주택부터는 보유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를 그냥 많이 올려갖고 집을 갖고 있는 자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확보를 하려고 전세가를 그렇죠. 올리겠죠. 그래, 그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그대로 따로 또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은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세금을 갖고 이제 주로 2주택, 3주택, 4주택부터는 뭐
무지무지하게 뭐 취득세도 우리 기본 이제 1%, 3%, 뭐 2% 기준이에요. 취득세가. 그런데 이번에 뭐 3주택, 4주택 갖고 있으면 8%를 내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보유세뿐이 아니라 거래세, 이제 등록세, 집을 사면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 양도세, 또 이 그런 걸 거래세.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 세금은 많이 내나요? 미국은 주거가 안정된 나라예요. 처음부터? 네, 지금 주택이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가 주택이 부족한 거는 갑자기 부족하게 된 거예요. 즉 전쟁이 나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애를 많이 나니까 그걸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해. 55년생에서부터 63년생까지. 그때 이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25년이 지나면 뭘 하죠? 그 인구가 뭐. 인구가 결혼을 하잖아. 그렇죠. 결혼을 하면서부터 주택이 부족한 거죠. 그때가 이제 언제 시대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는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집중적으로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택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그러면 모자라 문제가 사실상 된 그때부터 거죠. 생기는. 그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니까 전문용어로 가구 분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 오로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구가 분화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한 가구가 결혼해서. 있는데 결혼해 나간다거나 이혼을 하자마자 주택이 맞아요. 두 채가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별거를 해도 집이 두 채가 필요하고 애가 학교에 입학을 하도 두 채가 필요하고 우리 애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천안에 맞아요. 취직을 했어. 집이 두 채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가구 분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구가 많아도 상관없는 없는데 거죠? 가구가 분화가 되면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정부 대책이 있잖아요. 이게 오로지 딱 부동산 대책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해서 그 해야 주거 문제는 단순하게 주택의 공급 시장 건설회사가 이제 아파트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금리 시장. 지금 이제 저금리 시장이니까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 투자해 놓는다고요? 주택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의 금리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을 짓는 원자재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거 시장에는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대책 평가 한마디로 하시면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지금 이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됐든지 단기 처방으로는 주택 시장은 잡지를 못한다. 근본적으로 마지막 제가 이 얘기 한마디 더 드릴게요. 우리는 주거 보급률, 주택 보급률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4.7%예요. 그럼 104.7%의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다 남아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 없다는 더 많잖아. 맞아요. 그 이게 뭐냐면 주택 보급률은 의미가 없고 한 사회에서 인구 1000명당 인구 1000명에 주택이 몇 가구가 보급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약 420가구 인구 1000명에 주택이 420가구를 이 사회가 보유하면 주거시장이 안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뭐 한 350, 380 이렇게 한 3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2030년까지는 지어도 집이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1년간 주택 부고금이 50만 호입니다. 연간 50만 호를 계속해서 2030년 정도까지 짓게 되면은 인구 1000명당 약 42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린벨트 서울에 그것도 예. 혹시 그 불면 안 되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예,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주택을 짓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죠. 쉽게 생각하는 발상인데 이미 그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보급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한 이유가 간단해요. 일부 세력한데 그린벨트에다 반값 주택을 공급을 하니까
그게 뭐 주택이 아니라 뭐예요? 로또죠, 로또. 로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는 1000만, 2000만 이 수도권 전체의 허파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없애갖고 자꾸 여기다가 공급 시장만 자꾸 늘리게 되면은 자꾸 공급 시장을 늘린다는 얘기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자꾸 올라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은 이미 이제 실패한 정책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 더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랬어요. 참모들하고 회의하다가 이 주택시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참모들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강남을 너무 선호해 그렇죠. 그럽니다. 강남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럼 강남하고 똑같은 거를 공급을 또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강남 주택값이 잡힐 거 아니냐? 그래 봅시다. 이러면 만든 도시가 방주 신도시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방주 신도시를 강남하고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비슷해요? 더 오르지. 그래서 자꾸 이 수도권에다가 수요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기 처방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단기 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정부에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 수도권에는 일반 공급을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고 그렇지. 오히려 서울의 수도권 쪽,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공공임대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집이 있고 몸으로 사는 집이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사는 집과 사는 집. 네, 돈 주고 사는 집 공급은 하지 말고 사람이 사는 집은 임대 아파트니까. 그래서 오늘도 뉴스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예. 이낙연 예. 그 후보자 예, 그런 예. 말씀 나눴어요. 공공 그런 아까 말씀하시는 그 주택들 많이 공급하라 들었어요. 오늘 뉴스에서 네. 나왔었어요. 그 일반 주택을 자꾸 공급을 하게 되면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를 원칙으로 늘려 나가고 서울에 그러면 불구하고 서울은 수요가 넘쳐나니까 난리다 이거. 이 수요를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그러면 하느냐. 박사님 지금 거의 임대주택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지금 같은 우리가 임대주택은 이렇습니다. 영국 같은 스웨덴, 스페인 이런 경우에는 천명당 100세대가 돼요. 저 인구 1000명당 원래 있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근데 우리는 약 14호분이야 인구 1000명당. 근데 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죄송하지만 옛날에 결혼하고 나서 임대주택에 살았었어요. 임대주택에 네.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5년 살고 분양 받았죠. 받았어요. 네. 좀 큰 평수로 예. 분양 받고 이제 또 큰 집으로 또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임대주택이 이제 임대가 아니죠. 예. 어쨌든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사회가 주거복지를 위한 사회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우리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박사님께서 많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그만 또 이슈되는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